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자를 위한 세무상식 익히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차동근 세무사라고요. 저는 지금 무신사와 11번가에서 입점하신 분들 그리고 또 셀러분들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에 관련된 세무 상담과 세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판매 쪽에 대한 강의를 좀 오래 하고 또 실제로 실무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강의가 사업자를 위한 세무상식 익히기입니다. 자, 강의에서 이제는 알다시피 우리가 뭔가 세무상식이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뤄볼도 한데요. 제가 세금에 대한 이런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업자분들이 이 전반적인 이 세금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쵸? 단어가 어려우니까 이게 익숙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세법이라는 법전을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주 예전서부터 넘어왔던 그 단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저도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께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무상식 익히기란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머릿속에 세금이라는 거는 이런 게 있구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고, 그리고 세금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쉽게 넘기되 되게 중요한 것들을 아주 어, 뭔가 큰 고민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던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제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오늘 강의 드리는 주제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제가 조금 세금이라는 강의 자체가 조금은 지루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할 테니까 강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사업자를 위한 세무상식 익히기. 목차로는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시점, 그 다음에 대표자,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세무상식 익히기. 자,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업을 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되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자, 떠오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 부가가치세. 맞아. 소득세. 뭐 내가 법인 사업이면 법인세 이렇게 딱 나오시는 분들은 만점. 그런데 뭐지? 그냥 뭐 내야 되니까 뭐 안내하니까 그냥 내니까 내는 건데 뭐 어떤 세금인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어떤 세금 내는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출을 일으켜서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물건을 싸게 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물건을 내가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출이 나가는 것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출 중에 하나가 세금이죠. 세금도 지출이에요. 그거 빼고 나서 실제로 남는 현금이 내 진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쵸? 내가 만약에 지금 연 매출액이 뭐 사업 스타트업 단계에서 내가 매출액이 1억이다. 그 다음에 들어갔던 뭐 사입했던 비용이랑 뭐 광고비, 수수료, 택배비 다 빼고 나서 나한테 6천만 원이 남았다. 괜찮은, 마진율이 괜찮네요. 자, 6천만 원이 남았다. 그럼 6천만 원 다 쓰면 되나요? 안 되죠. 세금 낼 거 빼고 나머지만 써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금이 나올지, 어떤 세금이 얼마큼 나올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죠. 왜? 어려우니까. 나도 공부해야 되고, 뭘 인터넷에 찾아봐야 되고,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뭔가 의뢰를 해야 되고. 그쵸? 근데 우리가 스타트업 단계에 우리가 1인 대표자로서 내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뭐 직원 두는 게 아니라, 세무사한테 뭔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내가 세금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좀 감은 있어야 된다. 감. 대표자는요, 너무 자세하게 너무 완벽한 숫자를 뽑아내지 않아도 돼요. 세금에 대해서는.
감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이렇게 매출 일으키고, 이렇게 매입 자료를 받고, 이렇게 택배비 영수증 대충 얼마 들어왔고, 이렇게 하니까 대충 이번에 내가 남긴 게 한 6천만 원 되고, 하니까 부가세는 당연히 거기에 10%니까 한 600만 원 나오겠다. 600만 원을 미리 빼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내가 대충 저번에 6천만 원에 대해서 한 15% 세율이니까 대충 한 뭐 7, 800 나오겠지. 800 나오겠다. 그러면 800만 원에다 600만 원 빼고 나머지 돈만 쓰면 되겠네. 이런 감이 있으셔야 돼. 근데 그걸 몽땅 써버렸어. 그럼 나중에 세금 낼 때 뭔 돈으로 내실 거예요? 벌어서 내신다? 빚내서 내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초기에 내가 어떤 세금을 내는 건지, 이 세금이 어떤 구조로 굴러가는 건지를 너무 자세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감만 알고 계십니다. 감. 그래서 이거를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 너무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 하나하나 짚으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최대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가슴 속에 어떤 세금이 필요하고 어떤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최대한 넣어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기억하시고 가셔도 오늘 큰 거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텍스트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저랑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자꾸 가슴속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득세랑 법인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랑 법인세가 있는데 먼저 소득세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거예요, 개인.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 경제적인 소득을 얻으려고 할 때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경제 주체. 소득을 벌어는 경제 주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하나는 법인. 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까요? 개인은 그냥 내 사업 내가 혼자 다 편하게 하면 돼요. 사업을 망하든 사업에 돈 잘 벌든 다 내 거야. 망해도 내 탓이야. 다 상관없어요. 근데 법인은 뭔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되게 뭐 규모도 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법인으로 하냐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뭔가 뭔가 모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 모임이든 뭐든 모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경제적으로 뭔가 형식적으로 뭔가 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그런 그룹이 그런 거를 뭔가 어, 정확한 틀을 짜가지고 사업을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그 틀 자체가 바로 법인입니다. 자, 주주는 누가 할 건데? 경영은 누가 할 건데? 야, 그럼 돈은 누가 넣을 거야?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목적은 뭔데? 결산은 언제 해가지고 언제 우리한테 보고를 할 거야? 이런 거를 다 명시를 해가지고 하나의 뭔가 룰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게 바로 법인입니다. 네. 물론 뭐 그렇다고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하지는 않아도 돼요. 뭐 1인 대표자도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투자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개인은 내가 하는 사업이고 투자를 받기가 사실 좀 어려운 구조죠. 예. 왜냐면 자금에 대한 이런 보고와 이런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조금은 개인 사업자는 조금 더 이렇게 감시 체계가 조금 더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주체는 개인과 법인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야 되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이 내야 되는 세금은 법인세. 개인이 내야 되는 세금은 소득세인데 매년 우리가 뭐 5월 달 법인은 3월 달 내지만 우리가 어떠한 소득을 가지고서 세금 내냐면은 우리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연금 소득으로 나뉘어 있고 그 이외에 잡다한 소득, 다른 등등등등등등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다 묶었어요. 결국은 당신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어떤 소득이든 다 신고해. 누락되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신고해라는 의미인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외에 잘 모르겠지만 네가 돈을 벌긴 번 것 같아 하는 것들은 다 기타 소득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뭐라 하냐면 그 이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이죠. 개인이 1년 동안 1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벌어졌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라 이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 우리가 통장 잔고가 별로 없으면은 이자랑 배당이 아주 조금씩 들어오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를 하는 대상은 이자랑 배당 받는 소득 자체가 1년 동안에 2천만 원을 넘는 분들만 신고하라.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이자 받을 때 세금 조금 15.4% 떼거든요.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네. 근데 2천만 원 넘으시는 분들만 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라. 그러니까는 국민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이겠죠. 네.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지금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사업자 이제 내시는 분들 모두 다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 다음에 근로소득, 내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 2월마다 연말정산을 하긴 하는데 그걸로 원래 세금 신고 끝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끝인데 내가 만약에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회사도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5월 달 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이랑 합산해서 같이 신고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제 합산하게 되면은 합산을 함으로써 이제 세율 구조가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신고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연금소득, 뭐 국민연금, 삭전연금으로 내가 뭐 개인연금 드는 게 있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 소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또 신고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소득은 등등등등등등 너 소득이 뭐 복권 뭐 뭐 이제는 뭐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등등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기타 소득 어쩌다가 뭐 강연을 했다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대한 이 소득들을 우리가 1년치에 대한 거를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 이제 법인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주체가 법인일 때 내는 세금이 법인세인 거고요. 법인 중에서도 뭐 수익 사업을 하는 법인이냐,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냐, 뭐 수익 사업이 하지 않는 법인은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학교, 뭐 기부금 단체 이런 데는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부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돈을 기부를 받아서 뭔가 그 회사에 대한 뭔가 사회적인 그런 활동에 그 돈을 쓰기 위한 모임인 거지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금은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있는 법인, 그게 이제 대상이시다. 법인은 좀 자세히 알면은 이제 주식회사 뭐 합명해서 합자해서 뭐 유한회사 뭐 법인도 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따로 있고 일하는 그 경영은 또 경영자는 따로 있어요. 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지금은 뭐 1인 대표자는 내가 주주이면서 내가 경영도 다 같이 하겠죠. 그래도 되고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주주와 경영을 분리하고 있다. 그게 뭔가 주식회사에 대한 틀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랑 법인세가 있고 언제 세금을 낸다? 자, 소득세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1년치에 대한 소득을 과세 기간으로 보고 거기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왜 곧바로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이 끝났으면 곧바로 세금을 신고해야지. 왜 이렇게 5월 달까지 가서 세금을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과세를 뭔가 평준화하는 것도 있고, 뭐 소득을 뭔가 확정시키는 것도 있고, 소득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전산 처리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가 세금 계산 빨리 해가지고 빨리 세금 내면 좋은 건데 세금 벌써 연말 끝났어요. 10월 31일 끝났는데 한참 지나서 벌써 이제는 벚꽃 지고 이제는 봄이 끝나가고 이제는 막 초여름이 오고 있는 5월 달에 갑자기 작년 거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이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지금 올해 거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작년 거 세금을 지금 5월 달에 내자고 하니 어, 뭔가 잘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5월 달에 내는 소득세 신고할 때는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세금 신고는 5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미리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소득과 거기에 대한 뭐 결산과 내가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취합해서 준비만 해놓는다고 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근데 준비 없이 그대로 5월 달로 가시는 분들은 아주 난감하죠. 기억이 안 나. 영수증도 잃어버렸어. 세금은 내란 대로 내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이 벌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세금을 내시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왜? 신고 기한이 너무 뒤에 있다. 자, 법인은 사실 과세 기간을 내가 좀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1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뭐 7월 1일 법인이 6월 30일가로 이렇게 뭐 기간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 6개월 법인도 할 수 있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맞추죠. 1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뭐 여의도에 있는 금융에 있는 회사들은 3월 결산 법인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잖아요.
그리고 과세기간을 맞춰야 뭔가 다른 회사들이랑 뭔가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기가 편하죠.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게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조금 더 빠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5월 1일, 5월 31일, 그 다음에 3월 1일, 3월 31일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랑 법인세 신고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소득세랑 법인세 신고할 때는요, 가계부처럼 뭔가 이런, 당신이 얼마 벌었는데, 얼마 벌었는지를 좀 나한테 보여줘.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세무서에다가. 그게 보여주는 게 바로 뭘까요? 장부예요, 장부. 장부를 만들어야 돼. 장부를 만들어서 내가 1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였고, 쓴 비용이 얼마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내죠. 얼마 남았는지를 알아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장부란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장부란 걸 만들려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계정 과목.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익숙해져야 돼. 자,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요. 자, 우선 한번 그냥 쭉 볼게요. 매출, 매입, 외상, 매출금, 뭐 복리후생비, 인건비, 수수료, 여비, 교통비, 운반비, 광고비, 임차료, 차량 유지비, 퇴직급여, 미지급금, 예수금, 세금가공과, 기말재고, 보험료, 단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이런 단어들이 난제한 그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장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뭐 와닿는 것도 있죠. 그냥 우린 기름값, 뭐 차 보험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차량 유지비, 뭐 그냥 뭐 월세 아니면 뭐 사무실 임대료 할 수 있는데 여기 임차료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뭔가 익숙하지 않은 이 단어들이랑 친해져야 돼요. 예.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자꾸 문제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걸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 친해져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랑 그게 바로 계정 과목입니다. 이런 계정 과목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작성하고 만들고 해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이 장부라는 걸 만들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제조원가 명세서, 이익여금 처분기능서, 합계자립시장표 다 어려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와닿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재무 상태, 내 회사가 얼마큼 건강한지를 본다. 그렇게만 느껴주시고 손익계산서, 손익, 내가 지금 돈이 얼마큼 남았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손익 계산 좀 해보자.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뭐 제조원가명세서는 이게 제조업이신 분들, 제조원가가 너네들 물건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야? 이거를 보는 거고. 이익잉여금. 아, 그래서 돈이 얼마큼 남았는데 이 남는 돈을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배당할 거야? 아니면 회사 그냥 쌓아둘 거야? 이런 거를 보는 거고. 이걸 한눈에 보자. 한눈에 보자. 합계 모든 총알 잔액을 한 번에 보자. 이게 합계 잔액 시산표. 이런 건데 와닿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로 장부를 만들어서 뭔가 뭘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장부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소득세랑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라는 걸 만들고 또 조정계산서, 소득공제 신고서 해서 뭐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다 쓰고 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뭐 세액 공제 감면은 뭐 받을 수 있는지 자녀 공제 뭐 등등등 기부금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고 등등등 공제를 받으면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렇구나. 여기까지. 자, 세금을 계산하는 게 소득세, 법인세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사실은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아까 뭐 필요하다고 했죠? 얼마 남았는데 순이익이 얼마인데 이거 먼저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법인이랑 소득세 같이 봐보세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순이익 남긴다고 했잖아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 얼마 남았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매기죠. 그렇죠?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순이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득 공제를 빼야 되고 법인세에서는 뭐 소득금액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똑같진 않아요. 개인 소득세에서는 소득공제가 이제는 뭐 부양가족이 몇 명이십니까? 혹시 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국민연금 납부는 얼마큼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 빼드릴게요 하시는 거고 법인세에서는 그런 빼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소득금액 조정이라고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에 대한 뭔가 차이를 좀 조정해 주는 과정입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걸 우리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 나왔어요 이제. 그럼 거기다가 우리는 뭐 한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이 좀 달라요. 자, 왼쪽 우리가 가운데 있는 소득세에 관한 세율 봐보세요. 엄청 많죠?
맨 꼭대기에 있는 거 6% 세율, 제일 낮은 건 6% 세율이야. 근데 맨 아래 봐보세요. 세율이 얼마죠? 45% 세율. 6, 15, 24, 35, 48, 40, 42, 45까지 정말 엄청난 구간을 두면서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한번 볼게요. 법인은 좀 간단해요. 9, 19, 21, 24. 근데 보시면 21, 24는 소득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저희한테 좀 해당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9% 또는 19%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세율 차이가 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고민도 하게 되죠? 아, 법인으로 전환할까? 내가 지금 40%, 45% 세율인데 법인으로 가면 9% 또는 19%밖에 안 나는데 내가 법인으로 가면 세금 좀 적게 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세금이 나왔어요. 그걸 뭐라 한다?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나왔으면 그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혹시 여기서 또 꼭 공제할 게 있는지 없는지 또 찾아 먹어요. 그래서 세액 공제를 우리가 세액 공제 감면을 또 찾아 먹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우리가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랑 법인세 큰 흐름은 똑같아요. 네. 처음에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 남았는데? 장부 작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장 볼게요.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요. 원천징수는 내 세금일까요? 아닐까요? 질문. 원천징수는 내가 내는 세금이다? 아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원천징수는 제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내야 되는 월급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우리가 월급을 지급을 할 때 근로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제가 쟁여놨다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대리납부예요. 대리납부. 근로자의 세금을 내가 대신 대리납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납부하는 것도 맞고 내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만 맞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는 거죠. 근로자의 월급을 내가 월급 줄 때 미리 떼놨다가 내가 갖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 날 납부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내 세금이 아니야. 왜 직원의 월급에서 세금을 내가 미리 킵해놨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대리납부만 한다. 대리납부. 거기서 이제 대리납부해야 되는 이런 원천징수 소득들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뭐 해당되는 게 근로소득과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소득이죠. 그 다음에 뭐 프리랜서 3.3% 떼고 주는 프리랜서들 있고 우리가 근데 사업소득 이런 거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랑 이런 거 지급할 때 세금 떼고 또 뭘 떼죠? 사대보험 떼죠. 사대보험 떼서 또 그거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내 거다? 아니죠.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달라. 이거는 납부를 할 때 그것만 내는 게 아니야. 사업자 부담금도 엎어서 같이 내줘야 돼. 그건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내 주머니에서 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내 주머니에서 내가 끄집어내서 그 직원에서 뗐던 것과 내 거 합해가지고 내야 돼. 세금은 그냥 받아서 내면 되는 건데 사대보험은 근로자 부담금, 사업자 부담금 엎어서 납부를 해야 돼요. 예, 요즘 사대보험 만만치 않죠. 예, 정말 사대보험료율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가 이런 흐름이다. 한번 봤고요.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세금 한 가지가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봤죠?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를 보긴 봤지만 이건 내 세금이 아니라 대리납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뭐다? 내가 뭔가 사업을 하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매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세요. 금액. 매출은 이만큼 일으켰어. 금액이 한 1억이야. 근데 매입은 내가 한 6천만 원이야. 그건 얼마 남겼죠? 4천만 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게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 만들었어요. 그건데 갑자기 어떤 도둑이 오더니 저한테 한 말 하는 거죠. 야, 네가 그 4천만 원 남긴 거에 그 10%는 나한테 내놔. 왜요? 내가 너 사업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국방의 의무도 다 해주고,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이게 해주잖아. 10% 내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협박 아니에요? 안 주면 너 사업 못 해. 체납이야. 대출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너무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세금을 떼가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맨날 우리 세금 얘기할 때 도둑놈 심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볼게요, 한번. 부가가치세 이렇게 막 글자가 많은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는 크게 일반가세제와 간이가세제가 있어요. 일반가세제와 간이가세제가 있고 그들을 나누는 기준은 연매출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
안 될 때는 간이 8천만 원이 넘어서면 일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8천만 원이 안 되든 8천만 원이 넘어서든 이제 내가 일반인데 8천만 원이 떨어졌다. 간이었는데 8천만 원이 넘었다 하게 되면 서로 과세 유형이 서로 바뀌거든요. 근데 바뀌는 게 매년 1월 1일 날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게 다음 연도 7월 1일 날 바뀐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연도 7월 1일 날 바뀐다. 자,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간이랑 일반을 나눈 기준에 대한 금액은 얼마다? 8천만 원. 8천만 원. 그 다음에 서로 바뀌는 타이밍은 언제다? 다음 연도 7월 1일. 이 두 개만 기억하셔도 오늘은 또 남기고 가시는 겁니다. 자, 간이가세를 하시는 분들이 꼭 실수하시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간이가세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내가 간이이기 때문에 간이 사업자를 여러 개 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간이가세 이 8천만 원은 내가 내 사업장들에 대한 소득을 합해서 8천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각각 8천만 원 이하니까는 다 간이다? 아니요. 3천, 3천, 3천이가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합했을 때 8천만 원 넘었기 때문에 일반 가세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 연도 7월 1일 날 세 가지 사업장은 모두 다 일반으로 전환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이신 분들 다른 사업장 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 명의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신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 법인은 간이가 없어요. 법인은 일반 사업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서 일반 가세자는 1년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7월 1일과 7월 1일, 7월 25일, 1월 1일, 1월 25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세금 신고를 하고요. 간이 가세자는 1년에 딱 한 번 해요. 소득세처럼.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어떻게 한다? 1월 1일, 1월 25일까지 우리가 다음 연도에 신고를 한다. 법인은 분기마다 합니다. 분기마다 3개월 단위로 이렇게 4월, 7월, 10월, 다음 연도 1월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점을 보도록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업자 등록 시점은 제일 중요한 게 수익이 발생할 때 사업자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 시작하면 수익이 먼저 발생해, 비용이 먼저 발생해. 솔직히 비용이 먼저 발생하죠. 비용이 먼저 발생할 거라 예상이 될 때 그때부터 사업자 먼저 내기 시작하세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생기고 나서 사업자 내잖아요. 그 앞에 발생했던 비용들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사업자 먼저 내시고 내가 쓰는 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그러면 우선은 사업 시작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 나갔던 것들 다 세무서 잘 받고 그것만 하셔도 사업 초창기에 큰 실수는 안 해요. 근데 매출액이 발생할 때까지 버티시면 안 돼. 비용이 발생할 때부터 미리 사업자 내고 시작하세요. 그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운영의 당사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명의대여는 가끔씩 생기는 이런 이슈이긴 한데 절대 명의는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같이 죽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결국 다 걸리거든요. 명의 빌린 사람 통장으로 썼다가 내 통장으로 돈 이체할 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게 세무조사도 받고 이제 뭔가 조세범 처벌상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예, 절대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장 볼게요.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는 1인 사업장 말고 2인, 3인, 4인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할 텐데 공동사업자 하게 되면은 소득을 뭐 각각 지분율만큼 안 분해서 세금 신고하기 때문에 세금을 좀 적게 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공동사업자는 조심하셔야겠죠. 동업계약서도 잘 쓰셔야 되고 뭔가 중간에 이탈되는 사람들, 중간에 뭐 돈이 부족해서 각자 각출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은 세금을 줄이려고 시작했다가 서로 싸움만 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요, 세금을 분명히 적게 내는 포인트는 맞다. 하지만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운영 소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운영 소재지에서는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를 정해야 되는 건데 자택으로 하시는 분들 요즘 많죠. 자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사무실 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무실 하시면 뭐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같이 넣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세무서가 좀 의아합니다. 저 사무실에 지금 사업자가 5개가 있어. 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집주소로 해도 상관없고 어디서 상관이 없어요. 다만 조심할 게 하나 있다.
너무 여러 군데가 모여 있는 한 주소지로 여러 군데가 모여 있는 주소지에서 내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면 세무서가 생각하기에 일부러 매출을 분산시켜서 세금 적게 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세금을 뭘 내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번에는 뭘 더 유의해서 시작해야겠구나 하는 거를 꼭 기억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이런 뭔가 상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시고 사업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